미국에서 30년간 헬스테크 투자의 전설로 불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발굴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헬스테크의 마이더스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한국 기업은 카피캣이라며 미팅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도대체 한국의 기술이 이 차가운 남자에게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시작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헬스테크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 켈러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살이 됐죠. 30년 넘게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에만 투자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헬스테크의 전설이라고 부르더군요. 과분한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칭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발굴했고 제가 선택한 기업들은 대부분 성공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큰손들도 제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 기업은 미팅 요청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카피캣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력이 아니라 모방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단정 지었던 겁니다. 2026년 1월 초 저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었죠. 매년 참석하는 행사였지만 그 해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 공동 창업자인 마크 셰퍼드가 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대형 투자건이 없었다며 은근히 퇴진을 종용했습니다. 30년 동업자가 그러니 배신감이 들더군요. 게다가 허리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디스크를 앓았는데 이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였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진통제를 삼키면서 생각했죠. 올해 박람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말 끝일 수도 있겠구나. 공항에 도착해서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나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죠.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한국 기업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박람회장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한 건 박람회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 투자자들, 기자들로 북적였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인 규모의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기업 지아오롱 메디컬이었습니다. 부스 크기만 해도 다른 기업들의 서너 배는 됐죠.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 의료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아오롱 메디컬의 대표 첸웨이였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켈러웨이 선생님, 드디어 뵙네요. 우리 기업에 관심 가져주실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구경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첸웨이는 웃으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올해 우리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겁니다. 함께 하시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의 자신감이 거슬렸습니다. 중국 부스를 지나 다른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한국관 앞을 지나치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삼성이나 LG 부스도 아닌데 바디프렌드라는 이름이 적힌 부스 앞이었어요. 안마의자 회사 아닌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데 왜 저렇게 줄을 서는 거지? 의아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진 않았어요. 제 일정에 한국 기업은 없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전 밀러 기자였어요. 켈러웨이 씨, 인터뷰 좀 하시죠. 실리콘밸리 전설의 올해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캐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바쁘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크 셰퍼드 씨와 갈등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최근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등 뒤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쾌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박람회 첫날 오후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것조차 버거웠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미팅 2개를 소화한 탓이었습니다. 독일 의료기기 업체와 프랑스 스타트업을 만났는데 솔직히 별다른 수확은 없었어요. 눈에 띄는 혁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전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5분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죠. 눈을 떠보니 제가 앉은 벤치 바로 앞이 한국관이었어요. 아까 그 바디프렌드라는 부스 앞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여기 앉은 거야. 속으로 투덜거렸죠. 하지만 일어설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흐느끼는 사람은 휠체어에 탄 백인 노인이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베트남전 참전 용사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그 노인이 바디프렌드의 어떤 기기에서 막 내린 참이었습니다. 안마의자처럼 생겼지만 뭔가 달랐어요. 기기 주변에 여러 개의 로봇 팔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팔마다 센서가 붙어 있었고 의자 자체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았죠. 노인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연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인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안마의자 하나 탔다고 저렇게까지 올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이야. 30년 만에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라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로 허리와 다리가 망가졌다고요.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통증이 없다고요. 기적 같다고 연신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노인 곁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신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근육의 긴장도, 척추의 정렬 상태까지 모두 파악한다고요. 단순한 안마가 아니라 재활치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부인이 그 직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말했죠. 남편이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냉철한 판단이 제 장점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린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린다도 척추 질환으로 오래 고생했죠. 퇴행성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쳤습니다. 최첨단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는 다 동원했어요. 제가 투자한 회사들의 제품도 써봤고 실험 단계의 신기술도 시도했죠. 독일에서 최신 장비를 들여오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치료법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린다는 결국 통증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말했죠. 저는 그 손을 잡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헬스테크의 전설이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 하나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린다가 떠난 후로 저는 변했어요. 기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죠. 기술은 결국 한계가 있다. 사람을 완전히 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린다와 겹쳐 보였습니다. 린다도 저런 기기가 있었다면 덜 아팠을까요? 조금이라도 편안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정신 차려야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 해.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바디프렌드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눈물이, 린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 기업이, 안마의자 회사가 그런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눈물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람회 둘째 날 아침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마크 셰퍼드가 보낸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긴급 통화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크와 저는 30년 전 함께 메디테크 벤처스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파트너였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마크는 점점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했고 저는 신중함을 고집했거든요.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가 바로 받았어요. 브라이언, 좋은 소식이 있어. 마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지아오롱 메디컬 알지? 중국 헬스케어 대기업. 그쪽이랑 대형 투자건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중요한 건을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진행하느냐고 물었죠. 마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요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30년간 이 업계를 이끌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이번 박람회에서 자네가 뭔가 성과를 내야 해. 안 그러면 이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었죠.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컨벤션 센터로 향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가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려 한다고요? 지아오롱 메디컬은 규모는 크지만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회사예요. 화려한 마케팅으로 성장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은 의문이 많았죠. 그런 곳에 대형 투자를 한다고요?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전시장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갔더니 수전 밀러가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켈러웨이 씨, 어제 한국관에 계셨던 거 맞죠? 바디프렌드 부스 앞에서 봤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수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설이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였다. 이거 재밌는 기사거리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수저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알겠어요, 켈러웨이 씨. 그런데 요즘 마크 셰퍼드 씨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수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설의 황혼, 좋은 제목 같은데요. 오후 내내 미팅을 소화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마크의 말이, 수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어젯밤 본 그 장면도요. 휠체어 탄 노인의 눈물, 30년 만에 편하다던 그 말. 한국 기업 앞에서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정신 차려, 브라이언. 한국 기업은 카피캣이야. 30년간 믿어온 원칙을 흔들면 안 돼.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랜 친구 톰 해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은 은퇴한 의사예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린다가 아플 때도 함께 고민해준 친구입니다.
톰, 나 좀 이상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 기업 부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 톰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내가 웬일이야. 평생 아시아 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저도 모르겠어, 톰. 그냥 어떤 노인이 오는 걸 봤는데 린다 생각이 나서.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브라이언, 가끔은 내 고집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 린다도 그걸 원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이 섰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냥 호기심이야. 투자할 생각은 없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컨벤션 센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한국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 노인의 눈물이, 린다의 얼굴이 자꾸만 저를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한국관으로 향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전시장 한쪽에 있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죠.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린다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죠. 린다를 처음 만난 건 스탠퍼드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린다는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린다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숫자와 데이터에만 빠져 있을 때 린다는 저를 미술관에 데려갔어요. 음악회에도 가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린다 덕분에 저는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행복했어요. 딸 에밀리가 태어났고 저는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린다는 늘 제 곁에서 응원해줬죠. 힘들 때마다 린다의 미소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린다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퇴행성 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쳤어요. 린다는 점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최신 의료기기를 구했어요. 제가 투자한 회사들의 시제품도 린다에게 써봤습니다. 독일에서 혁신적인 척추 치료 장비를 들여왔어요. 이스라엘의 신기술도 시도했습니다. 일본의 명의에게도 린다를 데려갔죠. 하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린다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기도 했어요. 린다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한때 미술관을 누비던 그 활기찬 여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린다는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렸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모르핀까지 썼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린다는 자주 울었어요. 너무 아프다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헬스테크의 전설이라는 사람이, 200개가 넘는 의료기업에 투자한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 하나 구하지 못하다니요. 린다가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저는 왜 미안하냐고, 미안한 건 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 통증을 없애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린다는 힘없이 웃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브라이언. 기술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린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결국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신중해졌고 새로운 기술에 쉽게 감동하지 않게 됐어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더 멀리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진정한 혁신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죠. 딸 에밀리와도 멀어졌어요. 에밀리는 의사가 됐습니다. 엄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의사가 뭘 할 수 있냐고 결국 기술에 기대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상처받았겠죠.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1년에 몇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예요. 카페에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어제 본 그 노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0년 만에 편하다던 그 말. 린다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잠깐 보고 오자, 별거 아닐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국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린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한국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디프렌드 부스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30년간 한국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건지 스스로도 이상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박준혁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 켈러웨이 씨 맞으시죠?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죠. 박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헬스테크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설이시잖아요. 약간의 아부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잠시 저희 부스 구경하시겠어요? 박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박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분만 투자해주세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자신감이 묘하게 끌렸어요.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5분만, 딱 5분만 보고 가자.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가지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이건 로보틱스 헬스 어시스트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안마의자가 아닙니다. 그가 가리킨 건 어제 그 노인이 탔던 기기였어요. 박준혁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기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신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근육의 긴장도, 척추의 정렬 상태까지 모두 파악하죠. 그리고 로봇팔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요. 박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위가 약한지, 어디에 자극을 줘야 하는지를 기기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한 안마가 아니라 재활치료 수준이에요. 저는 냉소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상 데이터는 있느냐고요? 박준혁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한국 내 50개 이상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의 70% 이상이 증상 개선을 보고했어요. 미국 FDA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니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술적 원리는 뭐냐고 물었어요. 이건 제가 30년간 써먹던 질문이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여기서 막힙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딥러닝 기반의 신체 분석 알고리즘과 정밀 로보틱스 기술의 융합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의료 데이터가 결합된 결과죠. 우리만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입니다.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박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는 건 어때요? 말보다 몸으로 느끼는 게 빠르잖아요. 저는 거절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다고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효과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스를 나서면서 박준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켈러웨이 씨. 우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 사람한테 명함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부스를 나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박준혁의 설명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적 깊이가 있었고 데이터도 구체적이었죠.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의 수준인가? 30년간 카피캣이라고 무시했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호텔로 돌아와 박준혁의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글로벌 사업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바디프렌드 로고가 선명했죠. 저는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린다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린다? 아마 가보라고 했겠죠. 열린 마음으로 가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박람회 셋째 날 중국 지아오롱 메디컬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메인 컨퍼런스홀 전체를 빌렸더군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마크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첸웨이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첸웨이가 말문을 열었어요. 지아오롱 메디컬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는 큰 화면에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투자 유치 금액. 모든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였죠. 우리는 미국의 대형 공장을 짓겠습니다. 첸웨이가 선언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헬스케어 시장을 혁신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니 파격적인 발표였죠. 첸웨이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의 중심은 동양입니다. 중국이 이끌겠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첸웨이의 자신감이 과하게 느껴졌거든요.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제 기술력은 어떨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오는데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지, 브라이언. 저게 미래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지아오롱에 투자하면 우리 회사도 도약할 수 있어. 함께하자.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실제 제품의 품질, 기술의 독창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비웃었어요. 자네는 너무 구식이야, 브라이언. 요즘 세상은 빠르게 움직여. 기다리다간 다 놓쳐. 우리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수전 밀러가 또 나타났어요. 켈러웨이 씨, 어제 한국관에서 오래 계시던데요. 바디프렌드 부스에서 뭘 보셨어요?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구경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수전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설이 한국 중소기업에 관심을 보였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혹시 마크 셰퍼드 씨와의 갈등 때문에 다른 투자처를 찾는 건 아닌가요? 수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기사 쓸 때 연락드릴게요. 코멘트 부탁해요. 그녀가 떠난 후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마크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지아오롱 투자건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어요. 이사회에서 자네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해.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고요. 마크는 화를 냈어요. 한국 기업 같은데 시간 낭비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왜일까요? 30년간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마크 입에서 나오니까 불쾌했어요. 어쩌면 박준혁의 설명이 마음에 남아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 짓기엔 어제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크와의 갈등, 수전의 취재, 중국 기업의 공세, 그리고 한국관에서 본 것들. 모든 게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됐죠. 바텐더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린다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왔을 텐데. 린다는 라스베이거스를 좋아했어요. 카지노는 안 했지만 쉬어보는 걸 즐겼죠. 문득 린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세상은 변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한국관에 다시 가볼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박람회 넷째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디프렌드가 아니라 다른 부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관 안쪽에 세라젬이라는 회사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경북을 대표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역 기업이 이런 글로벌 박람회에 나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부스 앞에서 기술 발표가 진행 중이었어요. 발표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AI 연구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김서연 박사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세라젬이 제시하는 건 AI 웰리스홈입니다. 김서연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료 플랫폼이 되는 거죠. 화면에 미래형 주택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침대, 소파, 의자 모든 가구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사용자의 혈압, 체온, 심박수, 수면 패턴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AI가 분석합니다. 김서연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개인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치료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하죠. 조명, 온도, 습도까지 모두 건강에 맞게 조절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주거 환경 전체를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었죠.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서연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김서연 박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켈러웨이 씨,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제가 MIT 다닐 때 선생님 강연을 들은 적 있어요. MIT 출신이라니 저도 놀랐습니다.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MIT 전자공학과요. 2018년에 졸업했어요. 김서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동문이었던 거죠.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문했어요. 가정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데이터니까요. 김서연 박사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데이터는 사용자 본인만 접근할 수 있고 외부 유출은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었죠. 기술의 확장성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김서연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켈러웨이 씨.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허풍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부스를 나와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디프렌드의 로보틱스 기술, 세라젬의 웰리스홈 구상. 두 회사 모두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30년간 한국 기업은 카피캣이라고 무시했는데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던 거죠. 내가 뭔가를 크게 놓친 건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세라젬이 이번 CES에서 혁신상 12개 부문을 석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개라니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바디프렌드도 여러 부문에서 수상했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편견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느냐고요.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박준혁은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켈러웨이 씨.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지켜온 원칙을 깨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린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린다? 아마 잘했다고 했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고요. 저는 사진 속 린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변하려고 해, 린다. 늦었지만 말이야.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5째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브라이언,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오늘 오후 3시 화상회의로 진행해.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마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문제야, 직접 들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이라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이사회 의장 명의로 공지가 와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죠. 브라이언 켈러웨이 대표 파트너의 직무적합성 검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년간 이 회사를 일궈온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직무적합성을 검토한다고요? 마크가 움직인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가 저를 밀어내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행동에 옮길 줄은 몰랐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이사회에서 불신임이 통과되면 저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명성도 회사도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이랬어요. 진통제를 2알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지팡이를 짚고 겨우 욕실까지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 피곤에 찌든 눈.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린다가 떠난 후로 저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매달렸죠. 그게 린다를 잃은 상실감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컨벤션 센터에 갈 기력이 없었어요. 호텔방에 머물면서 이사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난 5년간의 투자 성과, 수익률, 포트폴리오 분석.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할 논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집중이 안 됐죠. 마크가 무슨 자료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점심도 거른 채 오후 3시가 됐습니다.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마크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브라이언 켈러웨이 대표 파트너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투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주도한 투자 건들의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크가 의도적으로 실패한 건들만 골라낸 거였죠. 성공한 투자는 슬쩍 빼버렸어요. 교활한 수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켈러웨이 대표는 아시아 시장, 특히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이는 회사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30년간의 전체 투자 성과,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 발굴한 유니콘 기업들의 리스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크가 이미 사전 작업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죠. 회의가 끝난 후 결론은 유보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이 회사에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허탈했습니다. 딸 에밀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요. 10년간 제대로 대화도 못한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린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는 사진이죠. 린다, 나 어떡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죠.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국관에 가기로 했는데 갈 수 있을까? 박준혁에게 연락해서 취소해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죠. 힘겹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설친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박준혁에게 오늘 간다고 했으니까요. 진통제를 먹고 지팡이를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컨벤션 센터까지 택시를 탔어요. 운전사가 박람회 참가자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대답했죠. 어떤 분야냐고 또 물었어요. 헬스케어라고 했습니다.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야네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30년간 헬스케어에 투자해왔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 살리지 못했죠. 린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확인해보자. 한국 기업의 기술이 정말 그 정도인지. 한국관에 도착하니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켈러웨이 씨, 어서 오세요. 그의 미소가 밝았어요. 어젯밤 이사회 때문에 지쳐있던 제게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박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다고요. 박준혁이 저를 부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봤던 로보틱스 기기가 있었어요. 오늘은 직접 체험해 보시죠.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만약 정말 효과가 있으면 30년간의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죠. 기기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최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제가 핵심 기술을 개발했어요. 켈러웨이 씨. 걱정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최민수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기에 앉았어요. 의자가 제 몸에 맞춰 조절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체 스캔을 시작할게요. 최민수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기기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화면에 제 척추 모양이 3D로 구현됐습니다. 켈러웨이 씨, 요추 3번과 4번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네요. 최민수가 말했어요. 10년 이상 된 만성 질환 같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제 병력을 말하지 않았는데 기기가 스스로 파악한 거였죠. 이제 맞춤 치료를 시작합니다. 최민수가 버튼을 눌렀어요. 로봇 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리와 등, 목 주변을 정밀하게 자극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년간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통제로도 완전히 잡히지 않던 통증이었거든요. 독일 장비도 이스라엘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기가 단 몇 분 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AI가 켈러웨이 씨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린다 생각이 났습니다. 린다도 이 기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이라도 덜 아팠을까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30년간 업계에서 냉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안마의자 비슷한 기기 위에서 울다니요. 박준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켈러웨이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내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오래 고생했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기기가 그때 있었다면 아내가 덜 아팠을 수도 있었겠죠. 그게 너무 슬퍼요. 왜 이제야 이런 기술이 나온 건가요? 왜 10년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켈러웨이 씨.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려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기기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거짓말처럼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죠. 이게 시작입니다. 켈러웨이 씨. 박준혁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죠.
바디프렌드 부스를 나와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경험한 게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10년간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확실히 나아졌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기적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전시장 중앙을 지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갔죠. 지아오롱 메디컬 부스 앞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지아오롱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대. 안전 테스트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아오롱이라면 마크가 투자하려는 바로 그 회사잖아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수전 밀러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수전이 다가왔어요. 켈러웨이 씨, 들으셨어요? 지아오롱 제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대요. 실제 사용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수전이 설명해줬어요. 지아오롱의 주력 제품인 재활 로봇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답니다. 특정 상황에서 로봇팔이 과도한 힘을 가해 사용자를 다치게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해요. 회사 측에서 은폐하려 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거래요. 충격이었습니다. 마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설마 알면서도 투자를 추진한 건 아니겠죠. 저는 서둘러 마크에게 전화했어요. 마크, 지아오롱 건 들었어? 제품 결함이 있다던데. 마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그건 대수롭지 않아. 모든 신제품에는 초기 결함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시장 잠재력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대수롭지 않다고요? 마크, 이건 심각한 문제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투자하면 안 돼. 마크가 비웃었습니다. 자네는 너무 보수적이야, 브라이언.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지. 나는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신경 끄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크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죠. 30년간 함께한 동업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랬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일에 매몰되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까요. 수전 밀러가 다시 다가왔어요. 켈러웨이 씨, 마크 셰퍼드 씨가 지아오롱과 대형 계약을 추진 중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긍정이나 마찬가지였죠. 수전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는 기사거리를 찾은 겁니다. 저녁에 마크를 직접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요. 마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뭐 할 말 있어?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아오롱 투자 중단해, 마크. 그 회사는 문제가 있어. 마크가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이사회에서 자네 입지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 싸우자는 거야?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넌 돈만 보지 사람은 안 봐. 결함이 있는 제품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다치면 어쩔 건데?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브라이언. 자네는 아내 죽고 나서 너무 감상적으로 변했어. 그래서 뒤처지는 거지.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린다를 언급하다니요. 넌 선을 넘었어, 마크.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크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한국 기업한테 홀린 거 아냐? 오늘 바디프렌드 부스에서 울었다면서. 한심하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크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았죠. 30년 동업자가 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제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박람회 6째 날, 저는 한국관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준혁이 소개해준 이태호라는 분이었어요. 경상북도 중소기업진흥원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털털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인상이었죠. 켈러웨이 씨, 반갑습니다. 우리 경북 기업들 많이 봐주세요. 이태호 팀장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이태호 팀장이 한국관을 안내해줬습니다.
바디프렌드와 세라젬 말고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참가해 있었어요. 의료기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재활보조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규모는 작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경상북도 소속이에요. 이태호 팀장이 설명했어요. 지자체에서 해외 전시 마케팅을 지원해서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대기업만 세계로 나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지역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거든요. 지방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니. 이태호 팀장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기업들을 소개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태호 팀장이 제안했어요. 켈러웨이 씨,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한국 가정식 드셔보실래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태호 팀장의 어머니 손영숙 여사가 라스베이거스에 함께 오셨다고 해요. 아들을 응원하러 따라오신 거죠. 78세 고령인데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오신 겁니다. 이태호 팀장이 머무는 숙소로 갔어요. 작은 에어비앤비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따뜻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손영숙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작은 체구의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드세요. 손영숙 여사가 서투른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손영숙 여사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많이 먹어요, 더 줄게. 이태호 팀장이 설명해줬어요. 어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음식을 만드시죠. 이번에도 한국에서 고추장이랑 된장을 가져오셨어요. 아들 밥 해주시려고요. 손영숙 여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린다가 떠난 후로 이런 가정적인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서 호텔 룸서비스나 레스토랑 음식만 먹었죠. 누군가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 후에 정대영 회장을 만났어요. 바디프렌드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인 같은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켈러웨이 씨, 저희 제품 체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영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안마의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요? 정대영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켈러웨이 씨. 정대영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힘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게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30년간 잊고 있던 것을 한국에서 온 사업가가 일깨워준 거죠.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마크와 정대영 회장.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크는 돈만 보지만 정대영 회장은 사람을 봅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했거든요. 어젯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지하오롱의 결함 문제, 마크의 부정한 투자 추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수전 밀러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지하오롱 기자회견에 오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수전은 흥미로운 듯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켈러웨이 씨?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세요. 오전 11시 지하오롱 메디컬이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확장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첸웨이 대표가 무대에 올랐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아오롱 메디컬은 미주, 유럽, 아시아 전역에 생산 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거창한 계획들이 펼쳐졌어요. 투자 금액, 예상 매출, 시장 점유율 목표. 숫자가 현란하게 나열됐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첸웨이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헬스케어의 미래는 지아오롱이 이끌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첸웨이 대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브라이언 켈러웨이입니다. 메디테크 벤처스 대표 파트너. 제가 발언권을 요청하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첸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어제 바디프렌드 기기 덕분에 허리가 한결 나아졌거든요. 기자 여러분, 방금 첸웨이 대표의 발표는 빠진 게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지아오롱 메디컬 재활 로봇의 소프트웨어 결함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문서들이었어요. 제품 테스트 결과, 사고 보고서, 은폐 지시 이메일. 하나하나 공개하자 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첸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메디테크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마크 셰퍼드가 이 결함을 알면서도 대형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과 대중을 속이려 한 겁니다. 마크가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브라이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마크.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첸웨이와 마크에게 몰려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수전 밀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켈러웨이 씨, 대단하시네요.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밀러 기자.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결함 있는 제품으로 돈을 버는 건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죠. 기자회견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첸웨이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마크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끝났어, 브라이언. 넌 끝이야. 마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이 섰으니까요. 회견장을 나오니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켈러웨이 씨, 지금 하신 일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박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늦었지만요. 오후 내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업계 동료들, 기자들. 모두 저의 폭로에 대해 물었어요. 대부분은 놀라움과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난했죠. 동업자를 배신했다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기자회견 폭로 이후 수전 밀러가 독점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호텔 로비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전은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켈러웨이 씨, 오늘 하신 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30년 동업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셨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수전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수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린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린다와 처음 만난 날, 결혼, 함께한 세월. 그리고 그녀가 아프기 시작했던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수전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10년 전 아내는 척추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헬스테크 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200개가 넘는 의료기업에 투자했죠. 하지만 정작 제 아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아프다고 했어요. 너무 아프다고요. 그 후로 저는 기술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었죠.
3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바디프렌드, 세라젬. 그들의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방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해봤죠. 10년간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단 몇 분 만에 나아졌어요. 린다가 이 기술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캘러웨이 씨를 변화시킨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 한국의 사업가들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마크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마크는 돈만 봅니다. 결함 있는 제품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다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내를 잃은 후로 건강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수전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함께 하려고요. 그들의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딸 에밀리였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심장이 뛰었어요. 에밀리가 먼저 연락해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받았어요. 아빠, 진짜 괜찮아?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고요. 에밀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뉴스에서 엄마 얘기하는 거 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빠가 엄마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다니 놀랐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좋았어. 아빠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야, 미안해. 10년 동안 너한테 잘 못했어. 엄마 떠나고 나서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썼어. 에밀리도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알아, 아빠. 나도 이해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로는 안 보이지만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아빠가 노력할게.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라스베이거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린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린다, 들었지? 에밀리랑 화해하려고 해.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사진 속 린다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폭로 다음 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화상회의가 아니라 직접 모이기로 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요. 저는 아침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마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대결뿐이었죠.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모두 긴장한 게 분명했죠. 이사회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지하우롱 투자건의 처리와 브라이언 캘러웨이 대표의 직무적합성 문제. 마크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어제 브라이언이 한 행동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지하우롱과의 협력 기회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게다가 동업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줬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도 발언했습니다. 의사님들, 지하우롱 메디컬의 제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회사 측에서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명성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마크가 반박했어요. 모든 신제품에는 초기 결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잠재력이에요. 브라이언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마크 편을, 일부는 제 편을 들었죠.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 돌아봤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제 딸 에밀리 캘러웨이. 의사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이사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요. 저도 이해관계자니까요. 이사회 의장이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에밀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이에요. 매일 환자들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기기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에밀리가 계속 말했어요. 결함 있는 의료기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는 현장에서 봅니다. 환자들이 다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해요. 지하오롱에 결함 있는 제품에 투자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회사가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그리고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한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30년 동업자를 비난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저를 변호해주다니. 10년간 소원했던 딸이. 의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설득력 있었던 거죠. 투표가 진행됐어요. 지하오롱 투자건은 전원일치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마크 셰퍼드의 대표 파트너직 해임이 가결됐어요. 찬성 5, 반대 2.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공정해. 마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와 복도에서 만났어요. 고마워, 에밀리. 와줘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거야, 아빠. 가족이잖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린다가 떠난 후로 처음이었죠.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아빠가 드디어 변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다가 보고 있다면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이사회가 끝난 날 저녁 CES 2026 공식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서요.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과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일주일간의 박람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요. 시상식이 진행됐어요. 올해 CES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헬스케어 부문 발표가 시작됐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호명됐습니다. 헬스케어 혁신상 바디프렌드.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로보틱스 헬스 어시스트 시스템에 대한 수상이었습니다. 박준혁과 정대영 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박수를 쳤죠. 다음으로 AI 웰리스홈 부문에서 세라젬이 수상했어요. 김서연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CES에서 혁신상 12개 부문을 석권한 대단한 성과였죠. 한국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태호 팀장이 손영숙 여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상식 후에 박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켈러웨이 씨, 축하드려요. 이사회에서 잘 해결되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한국 기업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박준혁 씨,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메디테크 벤처스가 바디프렌드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함께 하고 싶어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대영 회장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한국 기업을 무시했습니다. 카피캣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여러분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요. 정대영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켈러웨이 씨, 영광입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하죠. 박준혁도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한미협력의 새 역사를 쓰죠. 김서연 박사도 합류했어요. 세라젬도 함께하고 싶어요. AI 웰리스홈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메디테크 벤처스, 바디프렌드, 세라젬. 3자 파트너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전 밀러가 앞줄에 있었죠. 켈러웨이 씨, 실리콘밸리 전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합니다. 큰 뉴스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폐막식이 끝난 후 야마모토 켄지라는 일본인이 다가왔어요. 일본 의료기기 업체 임원이었죠. 켈러웨이 씨, 저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고령화 사회잖아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야마모토 씨를 소개했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 곤잘레스라는 간호사도 만났어요. 그녀는 세라젬의 웰리솜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해요. 이 기술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서연 박사에게 마리아를 연결해줬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에밀리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아빠.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이사회에서 내가 도와줬잖아.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가 변해서 그런 거야.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린다, 보고 있어? 드디어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CES 마지막 날 저녁 한국관에서 뒤풀이가 열렸습니다. 참가 기업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적인 박람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갔죠. 한국관 부스 뒤편에 마련된 공간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전, 떡볶이. 손영숙 여사가 직접 만든 음식들도 있었어요. 이태호 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켈러웨이 씨,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유나나라는 젊은 여성이 많이 도와줬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밝고 친절했죠. 켈러웨이 씨, 한국 음식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찌개가요. 된장찌개였어요. 손영숙 여사가 끓인 거였죠. 어제 점심에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린다가 살아있을 때 가끔 한국 식당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항상 거절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최민수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켈러웨이 씨, 저희 개발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최민수는 바디프렌드 로보틱스 기기를 개발한 핵심 멤버였어요.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놀라운 실력이었죠. 저희 팀은 3년간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샘 작업을 했죠. 주말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님 세대가 편하시면 좋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이 기기로 효도하고 싶었어요. 효도.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걸 효도라고 한다더군요. 미국에서는 많이 사라진 가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의 동기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니. 인상적이었어요. 정대영 회장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켈러웨이 씨, 한국의 기업 문화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죠. 정대영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사람을 편하게 하고 아픔을 줄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 그게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강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 의사로서 느끼는 게 많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켈러웨이 씨, 오늘 즐거우셨어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뭘 잃어버리셨는데요? 박준혁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희망이요. 기술에 대한 희망. 사람에 대한 희망. 아내가 떠난 후로 잃어버렸던 것들이에요. 한국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그 말씀 듣니 저희도 기쁩니다. 켈러웨이 씨. 함께 좋은 일 해보죠.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죠.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죠. 뒤풀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에밀리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텔방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에밀리야, 미안해.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로 아빠가 너한테 잘 못했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 아빠. 나도 이해해. 엄마 잃은 게 아빠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했어. 너한테 의지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멀리 했잖아. 정말 미안해.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망했어. 엄마 떠나고 나서 아빠마저 멀어지니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 왜 아빠는 날 안아주지 않는지, 왜 같이 울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에밀리.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어.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에만 매달렸어. 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피했던 것 같아. 에밀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제 됐어, 아빠.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 이번에 아빠가 변한 거 봤어. 한국 사람들한테서 뭔가 배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들한테서 많이 배웠어.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살아있을 때 깨달았어야 하는데. 엄마는 아빠 사랑했어.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가 바쁜 것도 이해했고. 다만 아빠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줬으면 했을 거야. 지금 아빠처럼. 린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에밀리가 기억하는 엄마, 제가 기억하는 아내. 10년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추억들을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새벽까지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된 이유 알아? 에밀리가 물었어요. 엄마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고 싶어서야. 엄마가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힘들었거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그래서 헬스테크에 투자했어. 처음에는. 하지만 엄마를 잃고 나서 초심을 잃어버렸지. 돈만 보게 됐어.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아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도 옆에서 도울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사랑해. 다음 날 아침 톰 해리슨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였죠. 브라이언, 뉴스 봤어. 톰이 말했습니다. 대단하더군. 내가 진짜 변한 것 같아. 저는 웃었어요. 늦었지만 말이야.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다가 알면 기뻐했을 거야. 항상 내가 마음을 열길 바랐잖아. 톰, 고마워. 30년간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톰이 손을 흔들었어요. 친구니까. 앞으로도 옆에 있을 거야.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도요. 박준혁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정식으로 파트너십 논의하죠. 박준혁이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켈러웨이 씨. 기다리고 있을게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마크와의 갈등, 에밀리와의 관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린다, 지켜보고 있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제대로 가고 있어.
CES 2026 공식 폐막 다음 날, 저는 바디프렌드 및 세라젬과 정식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회의실에서요. 정대영 회장, 박준혁 본부장, 김서연 박사가 참석했어요. 저와 에밀리 그리고 메디테크 벤처스 법무팀도 함께했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저는 서명하면서 말했어요. 메디테크 벤처스는 바디프렌드와 세라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투자, 네트워크, 규제 대응까지요. 정대영 회장이 화답했어요. 켈러웨이 씨,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미국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서명이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전 밀러도 와 있었습니다. 켈러웨이 씨, 실리콘밸리 전설의 부활이네요. 한국 기업과 손잡다니 업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죠. 30년간 잘못 보고 있었던 걸 이제야 바로잡는 거예요. 양해각서 체결 후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요. 손영숙 여사도 함께 하셨어요. 이태호 팀장의 어머니시죠. 켈러웨이 씨, 많이 드세요. 손영숙 여사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눌하게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말했더니 모두 웃었어요. 에밀리가 김서연 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의료와 기술의 융합. 에밀리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김서연 박사랑 많이 통하더라고. 앞으로 같이 프로젝트 해보고 싶어. 오후에는 라스베이거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돌아갈 시간이었죠. 한국팀은 인천행 비행기를, 저와 에밀리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켈러웨이 씨,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정식 계약 체결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되네요. 한국은 처음 가보는 거라서요. 이태호 팀장도 인사했어요. 경북에도 꼭 오세요. 저희 어머니가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릴 거예요. 손영숙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 가요, 또 와요. 간단한 한국어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이번 여행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야 바로잡았어. 늦었지만.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빠.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저도 옆에서 도울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가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일주일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린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린다, 봤지? 드디어 뭔가 해냈어. 당신이 원했던 대로 마음을 열었어. 한국 사람들한테서 많이 배웠어.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이 살아있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에밀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기뻐하겠지. 분명히. 2026년 1월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집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창밖으로 금문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린다와 함께 살던 집이에요. 린다가 떠난 후로도 이사하지 않았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린다 사진을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25주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린다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린다, 나야. 말을 꺼냈어요. 이번 라스베이거스 출장 정말 대단했어.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전 당신이 떠난 후로 나는 망가졌어. 당신도 알지? 기술을 믿지 않게 됐어. 사람도 믿지 않았고. 에밀리도 멀리했어. 너무 아팠으니까. 당신을 잃은 게. 그런데 이번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 한국 기업 사람들. 30년간 무시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야. 카피캣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완전히 틀렸더라고. 그들의 기술이 날 살렸어, 린다. 과장이 아니야. 10년간 고생했던 허리 통증이 나아졌어. 바디프렌드라는 회사의 기기 덕분에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기적 같았어. 당신도 이 기술이 있었으면 덜 아팠을 거야. 확신해. 그 생각에 울었어. 한국 회사 부스에서 58살 먹은 남자가 안마의자 비슷한 거 위에서 울었어. 창피하지.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 바디프렌드 글로벌 사업본부장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만났으면 좋아했을 거야. 진심으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거든. 정대영 회장이라는 분도 만났어. 바디프렌드 창업자야. 그분이 말하더라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 손영숙 여사라는 할머니도 있었어. 78살인데 미국까지 아들 따라왔더라고. 직접 음식을 해주셨어. 된장찌개랑 불고기. 당신이 좋아했던 거잖아. 나는 맨날 한국 식당 가자는 당신 말 거절했는데. 후회돼. 마크랑은 끝났어. 30년 동업자였는데. 그가 결함 있는 중국 제품에 투자하려고 했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제품을. 나는 그걸 폭로했어. 기자회견장에서. 당신이 봤으면 놀랐을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사회에서 마크가 쫓겨났어. 나는 남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원했던 대로. 에밀리랑 화해했어. 10년 만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같이 있었어. 이사회에도 와줬어. 날 변호해줬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당신 닮았어.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어. 바디프렌드랑 세라젬. 그들의 기술이 미국에 퍼지도록 도울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아프도록. 당신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다음 달에 한국 가. 처음이야. 당신은 가본 적 있지? 신혼여행 때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잖아.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가네. 늦었지만. 에밀리도 같이 가기로 했어.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 딸이랑 같이 갈게. 당신 못 가지. 린다 사랑해. 10년간 제대로 말 못했어. 당신 떠난 후로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어.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당신이 옳았어. 희망은 있었어.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 늦었지만 깨달았어. 고마워 린다. 내 인생에 와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있어. 이제 남은 시간 제대로 살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금문교 위로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도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아빠 아침 먹었어? 오늘 점심 같이 할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한국 식당 어때? 에밀리가 웃었어요. 좋아, 아빠.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야. 그래, 좋아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린다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린다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창밖으로 나가니 샌프란시스코의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았습니다.